저는 20년째 정기적으로 헌혈하고 있는 헌혈자이자 평소 생명 나눔과 의료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매일의 첫 구절만 봐도 얼마나 전문적일지 짐작이 가잖아요. 지난 6월 14일, 꽤 됐지만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6월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습니다. 혈액형을 발견했던 오스트리아의 병약자 칼 란드 슈타이너의 생일을 기려서 2004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헌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 수혈용 혈액은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혈장 분획제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 혈장까지 고려하면 혈액 부족 국가입니다. 매년 수백억 원을 혈액 수입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단순한 혈액 부족을 넘어서는 심각한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의 불균형한 헌혈 계층, 헌혈층에 기인합니다. 한국은 그간 꾸준히 전체 헌혈의 80%를 10대, 20대 젊은 헌혈자에게 의존해 왔습니다. 2016년도 에도 10대와 20대 헌혈자 비율이 73%에 달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그 젊은 층의 헌혈자 감소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업 구분으로 보더라도 고등학생, 대학생, 군인이 헌혈자 중에 68.3%를 차지한다고 적혀 있네요. 의뢰 젊은 사람이 건강하니까 헌혈을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에서만 보이는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 헌혈층은 실은 30, 40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헌혈을 하면 그 영화 관람권이나 뭐 봉사시간 좀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에 기반한 후진적인 헌혈 문화가 아직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서 더 큰 문제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간의 비합리적인 헌혈 문화는 혈액과 수혈자의 안전, 헌혈자 보호에도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 관람권이나 봉사 시간 이런 것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혹은 약 복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체류했다는 사실 등등의 문진사항을 속이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건전한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성인들의 더 많은 헌혈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참, 네, 예. 제가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혈을 하는 정신은 대단히 높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헌혈은 학생과 군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분이 메일 보내주신 것에도 적혀 있는 바지요. 그런데 환자 안전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 안전 학회는 산부인과, 외과, 정형외과, 그 다음에 혈액을 보는 혈액내과 의사 학회로 중심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회냐면 수혈, 그러니까 피가 많이 나서 수혈을 많이 실제로 헌혈하신 분들의 혈액을 실제로 수술방에 환자에게 수혈하는 그런 걸 많이 하는 학회죠. 그런 분들이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혈 줄여야 된다. 너무 낭비적으로 병원에서 수혈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보도도 했어요. 2차례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혈액을, 이 소중한 혈액을 쓰시는 의사,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이 학회들이 환자 안전학회라는 이름을 걸었어요. 이 학회 이름도. 그래서 수혈을 줄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수혈하는 게 오히려 더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지금 혈액 부족이다라고 하는데, 혈액 부족이다라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 헌혈을 장려하고 외국에서 피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라는 게 이 환자 안전 학회의 방침입니다. 우리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왜 수혈을 하는 게 나쁜 것이냐? 이미 미국 그 자마죠. 자마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그 가장 권위 있는 의학계 미국 의사협회 저널입니다. 고관절로 수술받은 사람들 중에서 수혈을 받은 군과 수혈을 받지 않은 군 대조해 봤는데 수혈을 받지 않은 군이 훨씬 더 예후가 좋았습니다. 고관절 수술도요. 네. 어쨌든 간에
면역 거부 반응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혈액,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 거죠,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피를 받는 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는 되지만 그게 면역 거부 반응이라는 것 때문에 치료 목적 자체, 치료 효과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더 엄격하게 써야 돼. 정말로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수혈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순간에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 너무나 막 현장에서 마구마구 수혈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제가 이제 저도 그쪽에 한 토론자로서 참여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야겠네요. 그렇게 했다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막 수혈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렇다. 가이드라인 만들었냐? 가이드라인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 만들었는데 왜 일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냐?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그 강제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질병관리본부에서 혈액을 담당하시는 그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게 실제로 강제력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법제화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언하셨고요. 만약 그런 것들이 그 진행이 된다면 저희 SBS도 저 조동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홍보하고 알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헌혈이 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헌혈을 더 많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하셔야 한다는 것들은 뭐 이 부분을 저기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존중하고 헌혈하는 그런 마음, 희생 마음은 대단히 우리가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마음인데, 실제로 이 수혈과 관련된 문제를 짚어봤더니 우리는 불필요한 수혈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더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관절 수술을 할 때조차도 수혈을 하지 않은 그 환자의 경우 더 수술의 효과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이 더 높았다고 하는 것처럼 수혈을 하지 않았을 때 분명히 환자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료진들이 알아도 수혈을 지금처럼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그리고 저기 임상이 많은 분들일 텐데 왜 굳이 더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수혈 조치를 계속 하시는 걸까? 해온 걸까요?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또 다른 사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낮다면, 그러니까 혈액의 적혈구의 수치를 대변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거든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으면 뭐 일정 뭐 10보다 낮거나 아니면 8보다 낮거나 이러면, 저도 임원장도 그랬지만 저도 그랬지만 수혈을 했었어요, 수술할 때. 근데 단순히 그것만 갖고 수혈하지 말라 라는 게 이제 지금 가이드라인이 정립이 됐고요. 사실 되게 엄격한 수혈의 가이드라인이 됐고, 이 정도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그 혈액의 양을 대폭 거의 한 30-40% 이상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분들의 예측인데, 그래서 그때 나왔던 거는 적십자, 우리나라에서 이걸 관리하는 적십자도 분명히 이런 세계적인 팩트들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헌혈을 늘릴 것이 아니라 수혈을 줄이는 게 더 우선시할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적십자의 정책은 계속 헌혈을 늘리는 하는 것으로만 계속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게 당시 토론회에서 학 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헌혈을 계속해서 그거를 소중한 정신을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소중한 것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사용이 오히려 환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이때까지 그러면 불필요한 처치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 되는 건데, 상당히 위험한, 뭐라고 제가 이거를 크리티컬한 발언이 아닐까요? 2013년도에 보도했네요. 2013년도에 보도했고 2016년도에 보도했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인공관절 수술할 때 아까 수혈을 하면 수술 경과가 더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 저 외과 쪽에서도 똑같아요. 뭐냐면 이식 수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인공관절, 그다음에 간이식, 신장이식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실패율에 작용하는 게 수혈을 많이 할수록 실패율이 또 높아가거든요. 지금 임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저기 조 기자님이나 임 원장님 같은 것을 느낄 법한데 왜 아직도 수혈하는 비중이 줄지 않았을까요? 이 원인을 단순히 수혈로 또 볼 것이냐도 고민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수혈을 많이 했다는 건 피가 많이 났다는 거잖아요. 수술 중간에. 네. 피가 많이 났다는 거는
뭐 그 사람의 혈관 기형이 있어가지고 수술하기가 어려운 사람일 때 피가 많이 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수술이 좀 서툴러서 피가 많이 났을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수혈을 했을 때 이식하는 포린 바디가 뭐 내 몸이 아닌 다른 게 들어왔을 때는 그거에 면역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혈액형의 원리가 우리 A형, B형, 뭐 O형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공격하는 면역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밝혀낸 혈액형이 사실 무지 많습니다. RH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아시죠? 네. 그게 틀리면 면역 반응 때문에 세포가 깨져요. 그 혈액 세포가 깨져서 용혈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M형, N형 뭐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혈액형이 있어요. ABO, RH 말고도 더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M형, N형 뭐 여러 가지 혈액 타입이 있는데 사실 그걸 다 맞춰서 수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맞춰서 수혈을 하는데 그 안에 혈액에 있는 수많은 면역인자들이 남의 면역인자들이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많이 들어갈수록 그게 공격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식을 하거나 뭐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수술할 때 혈액을 수혈 많이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과 처치를 해서 내 몸이 회복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피가 들어와서 그 면역 반응 처리하는 거는 더 그래서 설상가상이 되는 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한 수혈을 줄이는 게 수술의 경과를 좋게 하는 거는 저는 수술하는 사람으로서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거에 대한 뭐 각 병에 대한 연구를 다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임상 필드에서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혈액관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법제화하려면 할 수 있어요. 수혈을 최대한 줄이게 하는 법제화 형태로 해서 여기서 하나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게 지금 뭐 수술할 가장 많이 뭐 이런 수혈을 하는 의료 현장이 사실은 외과 수술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틀렸나요? 외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내과에 뭐 혈우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혈액 질환들도 있죠. 예. 지금 많은 수의 의료진들이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수혈을 좀 줄였을 때 훨씬 더 처치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서 알고 있을 텐데 왜 수혈하는 수치가 줄어들지 않았을지가 궁금해요. 내가 경험적으로 느꼈는데 수혈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처치의 효과가 높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 오셨다면 지금 조 기자가 2014년, 2016년 두 차례 걸쳐서 보도했던 것처럼 그 수혈의 효능에 대한 재고를 좀 이미 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의료계에서. 근데 아직도 그 관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저기 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네. 저도 환자 안전 학회에서 이걸 자료를 줘서 너 조동찬 너 이런 거 보도해야 돼. 너 이거 해. 그래서 자료 받고 제가 검토해서 보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왜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딱 한마디죠. 의사들의 무지죠. 수혈에 대한 의사들의 무지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를 교정할 수 있는 강제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했는데 그게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여전히 지켜지고 않는다는 게 환자 안전학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하다 보면 우리 하이퍼볼레믹 샥이라고 하는 출혈성 쇼크가 오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링겔, 수액이라는 걸로 대체제를 혈액 대신에 투여를 합니다. 근데 가장 반응이 좋은 거는 혈액이 맞아요. 그런 것들보다 혈액을 넣었을 때 생체 지후가 빨리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는 사실 그런 걸 넣었을 때 빠른 변화, 마취과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수혈을 사실 하는 건 마취과에서 합니다. 수술할 때. 수혈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마취과 쪽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외과 쪽에도 사실은 수혈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요청도 하지만 마취과에서 그런 거를 다 수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충분한 교류가 이 내용에 대한 교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 가이드라인이 2016년 당시 두 번째 교정되는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 지침에 맞춘 거죠. 수혈의 가이드라인. 근데 그 당시에 여러 학회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산부인과 학회, 외과 학회, 정형외과 학회, 그리고 혈액내과 학회,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도 참여했고 두 번째 그 가이드라인이 갖고 있는 학문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습니다. 맞다. 지금 이런 것들 근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혈을 줄이는 게 더 맞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의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의사들에게 병원에서 수혈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적용시킬까냐의 문제. 그러니까 현재 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는데 이거 어떤 법을 바꿔야 이게 지금 하실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개별적인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임상에 계신 그냥 선생님들은 아니 그래도 나는 이게 이렇게 할 때 또 그것도 있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7까지 떨어졌는데
만약 그때 수혈이 안 들어가서 사망한 케이스가 만약 소송에 걸린다면 이걸 법으로 프로텍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거겠죠. 네. 근데 아무튼 뭐냐면 이게 이제 저도 그때 대단히 새로워서 했는데 이 새로움을 느끼는 게 우리나라가 되게 늦게 온 거고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미 이런 것들이 강제하는 법령들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침 이제 헌혈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분명히 제가 두 차례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6년까지죠. 그 기간에서 간헐적으로 참여했던 환자 안전학회에서의 배움은 우리나라는 수혈을 줄이는 작업, 불필요한 수혈을 줄이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고 적십자가 천편일족을 헌혈만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우리가 방향성을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계속 충분한 헌혈의 정신은 계속 존중하면서 하는 거지만 불필요한 수혈도 줄이는 것도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다라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네, 정말 피는 생명이잖아요. 헌혈해 주신 분께서는 피를 나눠주는 정말 생명을 나눠주는 희생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피를 불필요하게 쓰면 더욱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지금 회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국립암센터의 외과 교수님이세요. 김영우 교수님이 이제 지금도 회장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중간 인터뷰를 했는데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여기 이 사연 주신 분이 하나 더 언급을 해놓은 부분이 뭐냐면 그 헌혈한 혈액이 낭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치를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쓰여서 낭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혈액 관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냥 그 헌혈한 피들을 뭐 상해서 버리고 운반하는 도중에 상해서 이렇게 버리고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 혈액이 또 많다는 것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이거는 그게 김성주 의원실의 자료였었죠? 네. 네. 2014년 김성주 의원 국정감사 자료라고 하면서 첨부를 해주셨는데, 예, 당시에 이런 뭐 관리 소홀로 버려지는 혈액이 많다. 근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검사 부적격 폐기가 80%에 가깝고, 그러니까 김성주 의원 쪽에서는 이게 니네들이 관리 잘 못해가지고 다 폐기한 거 아니야? 돈 뭐 몇백억을 날린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78%에서는 검사 부적격 폐기니까 당연히 이건 잘못된 피니까 버린 거고 네. 나머지 22% 중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거는 0.77%의 1% 미만으로 네. 버려지는 거고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겉수치만 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바로 잡아달라고 그러네요. 사연을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낭비되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그렇게 냈고 많은 보도들이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보니 버릴 만한 건 버렸다. 검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양이 부족해서 버린 거라서 그렇게 보도하는 거는 나쁘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그러면 내가 헌혈해도 이렇게 잘못 관리해가지고 버려지는 게 많은데 내가 뭐하러 헌혈하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취재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취재하려면 상당히 쉽지 않은데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감사지만 하나의 제보죠. 저 기자 입장으로서. 그래서 이걸 별도로 실제로 이제 검사 부적격이 78%인지 어떤 건지는 제가 뭐 알아봐야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의견이시죠. 지금 임 원장이 뭐 저기 했듯이. 네. 이 분이 전해주신 그 의견은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스탠스가 혈액에 버려질까봐 헌혈을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헌혈이 잘 그러니까 그래도 버릴 만한 게 버려지고 잘 관리돼 있고 다양성을 높여야 되고 우리나라 헌혈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했지만 이 입장 하나만으로는 전 반대입니다. 제가 방금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소중한 헌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하고 그 마음은 숭고하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이미 불필요한 수혈이 많이 한다는 것도 지금 학계에서는 수년간에 걸쳐서 자료를 내고 입장을 발표했으니까 쌍방향이 다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필드에서 진짜 최고 수혈을 많이 해본 적도 있어요. FFP 그러니까 혈장 성분 200개 막 헤모글로빈 막 30개 뭐 30팩. 여기서의 개는 팩을 말하는 팩이죠.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 몸에 다 들어가요? 30팩 막 이런 게? 응급실에 있었어요. 이국정 교수님 아시죠? 그 유명하신 네, 외상외과의 우리 선두주자 이국정 선생님이 교수를 있을 때 제가 밑에 레지던트였어요. 태선아, 응급 환자가 왔다. 복강내 출혈이에요. 교통사고인데. 그래서 수술방에 딱 들어가서 배를 여는 순간 피가 하늘로 치솟더라고요. 간이 쪼개져 있었어요. 그래서 간 사이로 혈액이 흘러나오니까 혈압이 갑자기 배를 여는 순간 60, 40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 혈압을 무조건 올려야 살기 때문에 마취과에서 수혈을 하기 시작하죠. 강제 수혈기가 있어요. 뭐 1분당 뭐 10,000cc가 강제로 주입하는 그런 주입기가 있거든요. 근데 출혈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때 이 100파인트씩 쓰고 해서 경기도 혈액원에 있는 혈액을 다 썼어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8시간의 사투를 벌였거든요. 뭐 프링글스 메뉴벌로 해가지고 막 손으로 누르고 막 해서 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진땀을 하고 수술했는데 결국에는 피바다가 있죠. 피바다 그 수술방이. 근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할 때 그만한 수혈을 한 거거든요. 경기도 혈액원에 남은 재고를 저희가 한 사람한테 다 썼으니까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수혈을 일정량을 억제하자라고 제가 조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어떻게 얼마만큼으로 못 쓰게 할 것이냐. 그거 정하기도 정말 어려울 거예요. 법제화라는 게 정말 조 기자님 말씀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걸 다 반영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의 판단도 또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이분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가 발생됐다면 여러 부분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다면 교정하는 노력은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항생제를 하면 또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어쨌든 어떤 약을 그러니까 그냥 뭐 항암제로 얘기합시다. 항암제가 말기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 달까지 사용하는 빈도가 우리나라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로부터 한 달까지의 그 항암제 사용률이 제일 높았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암제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이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면 너무 많은 측에 돌아가시 한 달 전까지 돌아가시 직전까지 항암제를 투여하는 건 그건 맞지 않다라고 돼 있으면 그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다를 수 있지만 이 현상이 만약 우리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면 이걸 교정하는 노력은 해야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냥 둬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저는 어떤 문제도 의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벌어지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동의를 해요.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고 나가야겠죠. 그렇죠. 항암제를 오래 쓰는 건 똑같고 수혈을 어느 시점까지 하고 중단했을 것이냐. 근데 그 기준을 의사들이 조금 더 공부하고 논의하고 만들어가고 정립을 해서 또 밑에 의사들한테 가르치고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는 어느 상황이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인식하면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배인다면 습관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이드라인 정도. 그것에 대한 의사 교육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사실 수혈을 일반 환자들이 선택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다 의사죠. 나 수혈해 주세요. 수혈 2파인트 해주세요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저 자식 또 조동찬 또 의사 안티하구나. 근데 분명하게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학회가 의사들이 모인 학회가 내린 결정입니다. 예. 의외로 그런 의사 관련한 학회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각각의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에게까지 전달되는데 속도가 사실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바쁘셔서들 그런가? 뭐 의사들이 또 말이 많거든요. 여러 의사들 과를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 조직들도 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불편한 제가 취재하다 불편한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모 학회에서입니다. 근데 그분은 당연히 이제 대학에 계신 분이에요. 빅5 병원에 계신 대학 교수님이신데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인터뷰를 갔더니 지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이 질환에 대해서 왜냐면 질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질환이 나오면 그 학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해서 검진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대학에서는 이 바뀐 검진 시스템으로 잘 환자들을 진단하지만 개별 의사 그 병원에 있는 저기 개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모르셔서 이걸 그냥 이 과거 방식대로 하는 게 참 문제라고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저희 카메라 앞에서.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 학회에서는 얼마 전에 이걸 바꾸셨습니까? 했더니 9개월 됐대요. 아니 학회도 그러면 10여, 20여 년인가 30여 년인가 이렇게 하시다가 9개월 전에 바꾸셔놓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개원의 선생님들 그렇게 비난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아니 저 이 인터뷰 말고 다른 인터뷰 더 이렇게 추가로 받아서 다른 거 썼는데 그리고 그때 말씀드려요. 이거는 학회가 선생님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 교육이나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과 지식을 공유할 시기지 이걸 바로 뭐 기사화해서 마치 그분들은 정의롭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불인 뭐 이런 것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상황도 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그러네요. 그때는 이런 선생님 의사 선생님 편을 들고 이때는 또 그런 선생님 이 반대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학회에서 의사 선생님들을 더 설득하고 이 정보를 공유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주제 같네요, 꼭 이거. 그러게요. 또 흥분했네. 한 30분 정도 본격 주제 2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6월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다는 사실도 사실 저는 몰랐고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 기자님께서 제기해주신 그 헌혈이 아니라 그 혈액 낭비라고 할까요? 과사용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한번 짚어볼 만한. 아무튼 근데 헌혈과 관련된 문제는 대단히 정확하고 깊이 있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헌혈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센티브 이렇게 어떤 뭐 이게 사실 숭고한 희생 정신으로 되게 뭐 해야 되는 소중한 거고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써야죠. 실제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이상하게 포장돼서 기사가 나간다라는 부분 지적해 주신 건 대단히 깊이 있었는데 그 절반과 이걸 쓰이는 쪽의 문제를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일 주신 분의 얘기에 덧붙인 덧붙인 얘기 이게 실제로 쓰이는 부분에 대한 얘기. 좋은 내용이었어요. 못 보고 있던 면이었어요. 대단합니다. 오늘 아주 그냥 좋습니다.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말로 짤짤이해서 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 넣고 짚고 넘어갈게. 옛날에 우리 헌혈할 때는 초코파이랑 무슨 주스 하나 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주면 안 하잖아요. 초코파이 준다고 헌혈하겠어요? 초코파이. 뭐 영화 관람권에 뭐에 이 경품이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한탄을 하셨어요, 사실. 맞죠. 이게 봉사정신이나 이렇게 희생정신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경품에 휘둘려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20대를 대상으로 헌혈하다 보니까 그런 경품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것도 사실 좀 문제긴 하죠. 경품에 관련 없는 30대, 40대, 50대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사실 청취자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긴 합니다. 네. 두 분은 헌혈해보셨겠죠? 뭐 군대도 가셨고 그러셨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네요. 근데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헌혈차가 있잖아요. 올라가 보면 맨날 돌아가시죠? 하고 거절당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혈압이 낮았나요? 네, 혈압이 일단 낮았고요. 체중에서도 지금은 아마 될 거예요. 그때는 안 되네요. 체중에서 제가 걸렸었어요. 자, 다시 한번 백업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의지는 있었으나 거절당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뽀얀거탑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말 깊이 있는 사연까지도 저희가 받고 오히려 더 영광인 것 같네요. 이거는 이런 사연 받으면 완전히 영광이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막 전투 의지가 불타는. 아까 되게 이제 막 이렇게 보내주시는 사람과 이게 뭐냐면 이게 뭔가 그 취재 욕구가 생기는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의료 정책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희 청취자층이 수준이 이래요. 네. 뭐 느끼셨겠지만 제가 아주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긴 했지만 되게 즐겁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자,